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몸이 많이 움츠려지다 보니 얼마 전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해 버렸네요. 바쁜 아들한테 괜한 신경을 쓰게 해서 미안하기만 합니다. 제 소식을 듣고 병실에 들어온 아들을 보니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고생한 만큼 잘 자라주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딱 하나 바랄 게 있다면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네요. 아직까지도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는지 몇 번 말을 꺼내봤지만 제 물음에 입을 닫고 그저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만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아들이 선물해준 노트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의사 말로는 일주일 정도는 물리치료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길 권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쉬면 된다고 말을 해도 제가 몸 상태가 안정이 돼야 아들이 밖에서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편하게 한다며 무조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행동하길 원해서 마지못해 누워 있어요. 날이 밝아오고 창밖을 보니 이른 새벽부터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각자의 사연을 가진 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들을 수 있는 사연 방송인데요. 공중파 라디오도 많이 듣지만 이곳의 사연 또한 저에게 많은 공감을 주고 있어서 자주 듣게 되네요. 아마 제 사연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또한 저와 같은 입장이라 생각해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때론 드라마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을 보면 드라마보다 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두 눈으로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좀 더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늘은 죄를 용서해주지 않아요. 절대 덮어두지 않고 언젠가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아들과 함께 버티고 버티다 보니 저희에게도 그날의 아픔을 전부 잊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의 사연을 꺼내볼까 합니다. 정말 오래된 기억들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날의 아픈 기억들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사업가인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었던 제 사연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친하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몇 번 얼굴을 본 적도 있었어요. 2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속을 엄청 썩였던 나이였죠. 저는 결혼보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했고 결혼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셨던 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자리가 마련된 것 마냥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양가 부모님은 저 몰래 결혼까지 전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고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이 생각이 없는데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부모님과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싫다니까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남자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얼굴 몇 번 본 거 가지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저 좀 놔둬요.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건데? 엄마 아빠 늙어서 세상 떠나면 그때 결혼하게? 남들은 결혼도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냐? 그리고 살면서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되지. 굳이 뭘 알아야 하는 거야? 나도 너희 엄마랑 양가 부모님 손자리 주선해 주셔서 만나게 된 거야. 지금 봐봐. 얼마나 잘 살고 있냐?
뭘 잘 살고 있어요. 맨날 엄마 속 뒤집어지게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 드시면서. 엄마가 저랑 단둘이 있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랑 결혼한 게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당분간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살면서 부모님께 크게 소리친 적 없었던 제가 격한 반응을 보이자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셨는지 난감해 하셨고 여행하는 기간 동안 결혼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데 저에게 여행하는 기간 동안 단 한마디도 붙이지 않았던 남자가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니 대화를 시도했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라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잠깐의 대화를 원하길래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하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겉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고 저를 배려해 주면서 제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려고 했던 점들이 좋게 다가왔고 그때 이후로 한두 번 더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밝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주면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신경 쓰려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전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결혼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하게 되니 행복했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정도로 자상했고 어떤 일이 벌어지던 항상 침착하게 목소리 높이지 않는 차분함이 저에겐 너무나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던 도중 생각보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 되지 않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급해하시는 시부모님의 가시 같은 언행에 남편에게가 아닌 시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흘렸었죠. 남들은 아기 낳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순풍순풍 잘 낳더구만. 너는 자식 새끼 하나 낳지 못하는 거야? 너 이사돈 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자식 10명은 낳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더니만 하나도 낳지 못하니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니? 다 늙어 세상 떠나면 그때 손자 얼굴 보여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안에 좋은 소식 가져오도록 해라. 알겠니? 저도 아이 가지고 싶고 이렇게까지 임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몸 관리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엄청 열내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구먼.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비밀로 하고 이건 결혼 무효 처리해야 될 정도라고. 감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식으로 난처하게 만들어. 결혼 물러야겠다. 엄청나게 난리치시던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저를 보며 죄인 취급을 하시길래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밀어붙이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결국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지면서 남편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제가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하자 진정시켜주려 안간힘을 썼네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시부모님은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포기를 하신 듯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 또한 더 이상 임신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의 결과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도 자포자기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이런 문제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는지 함께 있는 시간조차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하나 가지지 못한다고 남편도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는지 술만 먹고 오면 저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한다며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놓더니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주었고,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우리 부모님에게 온갖 실망을 다 안겨주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럼 그동안의 시간은 어쩌고? 전부 보상해 줄 거야? 임신을 하지 못하면 평생 내 수발이나 들면서 때 되면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 기쁨 전화 되라고.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도 사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지 않고 당신 부모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해봤어? 우리 부모님 또한 많이 힘든 상태라고. 원하는데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은 그저 대를 이어줄 아이가 필요해서 나한테 접근한 것 같다. 이런 사람인 줄 처음부터 알았다면 절대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 삶에 있어 최대의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해.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도 섞는 게 싫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고, 혼자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가정생활 속에 즐거웠던 건 아주 잠깐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부모님 집에 찾아갔어요. 대화가 필요했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고, 반갑게 맞아준 부모님께서 초췌해진 얼굴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혼을 밀어붙인 자기들 잘못이라며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이었고 후회해봤자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는지 남편과 싸운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속이 좋지 않았고 헛구역질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몸살 기운 같다며 눈 좀 붙이라고 방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한참 동안 자고 일어났는데 몸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어지러움과 울렁거림 그리고 미열을 동반하고 있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부모님이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으려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한상 준비해 주신 걸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음식 냄새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결국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저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된다고 몸살 기운이라고 얘기했지만, 확실히 평소와 다른 몸 상태에 혹시 몰라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고 2년 동안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아이를 임신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몇 번을 다시 재차 물어봤고 확실한 임신에 너무 감격스러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양가 집안 그토록 기다리던 2년 만의 임신 소식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서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았던 걸까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임신을 했다는 말에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되려 안 좋은 말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임신? 이제 와서 임신? 서로 상처받을 거 다 받았는데 임신했다고 예전에 서로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했니? 질렸다 질렸어. 하라고 할 때는 되지 않다구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뜨려 놓고 이제와 웃으면서 2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겠지?
너도 우리한테 좋은 감정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결혼 생활 유지하려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도 너에 대한 마음이 떠난 것 같던데. 네? 그럼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토록 원하셨던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입을 닫고 있는 거야? 당신 아이 임신했다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아?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당신 임신했다고. 내가 좋아할 필요는 이제는 없는 거잖아. 우리 벌써 정리된 거 아니었어? 그 아이 당신이 키우면 되지. 그토록 바라던 아이인데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정 떨어져서 그만하고 싶다. 충격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멍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벌써 저와 인연을 정리하려고 모든 걸 끝낸 상태인 듯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 만나 해결 볼 거라며 믿을 수 없는 통보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이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고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냉전 상태에서 남편과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한껏 멋을 부리며 꼭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나갈 때만큼은 한껏 들뜬 기분으로 저와 처음 연애할 때의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뒷조사를 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매번 놓치기 일쑤였고 임신한 몸으로 무작정 돌아다니는 게 겁이 났어요. 힘들게 가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몇 번이나 관계 회복을 하려 다가갔지만 저에 대한 태도는 차가울 정도로 냉담했고 벌써 저에게 마음이 떠나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 나랑 결혼 왜 한 거야? 사랑해서 한 거 아니야? 당신 아들이 태어난다고. 내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지. 언제까지 이혼 안 할 건데? 이렇게 질질 끈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 없어. 위자료 준다니까? 그러니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가자. 더 이상 너랑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 제발 부탁이야.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아이를 버리면 당신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랑 인연 끊는다면 분명 천벌 받는다고.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만삭인 저를 밀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혼을 악착같이 막으려는 저와 이혼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남편과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면서 저희 부모님 또한 시부모님과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며 알던 사이였지만 이 일로 인해 서로 멀어지고 말았어요. 만삭이 되고 출산날이 다가왔지만 저희 모두 서로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어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출산하고 나서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면 마음이 달라질지도 모를 것 같아 한 번 더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하는 날 저희 부모님 외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찾아오지 않았고 혼자서 외롭게 출산을 끝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보고 싶었던 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흘렀고 몸조리가 끝이 날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려고 시댁 식구 모두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찾아갔는데 그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고 급하게 몸을 숨겨야만 했어요. 시부모님이 처음 본 여자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둘이 깊은 관계로 발전했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벌써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버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고 이제 막 태어난 저희 아이보다 1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동안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아내인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들였다는 게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늦은 새벽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통죄로 그 여자와 남편을 고소할 거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시댁에서 제가 봤던 모든 장면을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능력 좋고 우리 집안과 적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의사라고. 우리 집안에 의사가 들어왔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께서 사업이 대박나면서 나와 결혼하겠다며 뒤를 이은 여자가 줄을 섰었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여자들을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다들 아버지 재산 보고 달려든 집안들인데?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었고 당신이 임신 전에 나는 벌써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 그러니 당신보다 그녀를 더 사랑한 거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당신보다 한 번에 임신을 성공한 그녀를 더 원하게 된 거지.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혼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둘 다 간통죄로 고소할 거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아이를 보라고. 이 아이도 당신 아들이라고. 내가 법적으로 본처이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집에 있는 것조차 지긋지긋하다며 간통으로 고소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곤 이혼 통보 후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당시 이혼은 삶의 실패자 취급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그녀를 처벌하고 제 갈 길을 가려 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겹친다고 남편을 고소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셨고 위급한 상태까지 오고 말았어요. 뒤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트럭이 제동을 하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 차를 받으면서 다리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에 부모님을 잃게 되니 의지할 사람도 사라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고 제일 필요할 시점에 두 분 다 잃게 되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찾아오지 않으셨고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고 저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부모가 떠난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쩌겠니?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 단단히 먹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거라.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하려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를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얘따 이 돈 가지고 앞으로 그 아이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이나 짜거라. 넉넉하게 넣어뒀으니까 실망하진 않을 거다. 쓸데없는 생각해서 문제 일으키려고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잘 생각해야 한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이 아이는 어머님 아이예요. 의사 집안이 그렇게 좋아요? 처음부터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잖아요. 한참 전에 의사 집안의 여자랑 남편이 만나게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이딴 돈 필요 없어요. 콩밥 먹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내가 여기에 찾아온 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찾아온 거 같니? 해볼 테면 해봐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만들어주마. 이 돈 필요 없다고 그랬지? 너한테는 한 푼도 아까우니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경고를 하듯 화를 내셨고 저도 그의 질세라 소리를 치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를 삼키며 돌아가신 후 부모님 장례를 모두 정리한 후 집에 돌아와 아이와 둘만 남은 공간에서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동안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는지 기절할 듯 쓰러져 버렸고 얼마 동안 잠이 든 건지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잠을 자고 있는지 옆에 눕혀두었던 아이를 확인하려고 눈을 뜬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집안 어디를 찾아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이가 사라질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시모가 저에게 경고한 말들이 떠올랐고 급하게 시댁에 찾아가니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벌써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왔다며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혼 도장 찍고 조용히 살아가라며 저에게 경고를 했어요. 당장 제 눈앞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고소하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살아가겠다며 제발 아이만 돌려달라고 시모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미친 듯이 빌었고 시모는 준비해둔 각서를 내밀면서 이혼 절차가 끝이 나고 아이를 돌려주겠다는 충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시모가 알려준 주소를 건네받아 고아원에 도착을 하니 다행히도 아이는 무사히 지내고 있었어요. 하늘에 감사했고 그 이후 두 번 다시 시댁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 마주칠 일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작은 구멍가게 하나 차려서 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제 모든 걸 동원해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줬어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매일 공부에 매진하며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 아들의 꿈에 능력이 없는 제가 지원을 해주지 못할까봐 낮에는 가게에서 손님을 보고 밤에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며 돈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잠을 쪼개가면서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아들은 법조인이 되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동네에서 검사 아들 나왔다며 잔치가 벌어졌어요. 고생한 만큼 저도 많이 늙었고 부족한 엄마 밑에서 열심히 살아준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스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저희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과거에 앞만 보며 달렸던 제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시간이 될 때는 여행도 다니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고 아들이 준 용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도 해보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맡은 사건이 좀 큰 사건인데 아무래도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인 것 같아요. 저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알아들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저를 버린 아버지를 36년 만에 얼굴을 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번 사건의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저를 버린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굴을 보이려 나타나겠죠.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세상 정말 좁지 않아요? 뭐라고? 그 사건 네가 꼭 해야 하는 거야? 마주쳐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어? 아니요. 저한테 들어온 사건인데 당연히 제가 처벌을 내려야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건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데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제는 증거를 없애려고 다시 현장에 나타났던 게 밝혀졌고 죄목이 상당하게 커질 것 같아요. 이참에 얼굴 한번 보고 제가 이렇게 잘 컸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은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매일 잠을 쪼개가며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재판 전날 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6년 만에 저를 버린 남편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봐. 정말 미안해. 과거의 일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좀 급해서 그래. 다음날 우리 아들이 법정에 서는데 당신 아들이 검사라며.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제발 처벌을 가볍게 내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뭐든지 할게. 뭐라고? 지금 그 말 하려고 찾아온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올 시간 됐어. 당장 나가. 나는 할 말 없다고. 뭐예요? 지금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난리치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된다는 거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우리 아들 제발 처벌 좀 약하게 내려줄 수 없겠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지금 제 앞에서 우리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전 누구 아들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럼 저에게도 아버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 말을 못하세요? 저기요. 여기에서 이래도 소용없어요. 그쪽이 이렇게 하는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거 모르세요? 당장 나가세요. 아, 그리고 이 말 꼭 해드려야 되겠네. 그쪽 엄마라는 사람도 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뺑소니 주범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세상 참 좁죠?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들 전부 사과하겠네. 그러니 제발 용서해주게. 부탁일세. 내가 이렇게 무릎 꿇었잖아. 저희한테 무릎 꿇지 말고요. 세상 떠난 그 부모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당장 나가라고! 아들은 전 남편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밀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한참 동안 과거에 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아들과 전 남편의 아내가 처벌을 약하게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닌 판사가 정하는 거지만 아들이 처벌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있다가 돌아가게 되었고 전 남편의 아들과 그 아내는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하루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고 자기를 버린 사람 앞에서 법정 다툼을 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발을 구르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은 저를 보며 창백해진 얼굴로 많이 지쳐있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소파에 걸터 앉았어요. 먼저 물어보기가 그래서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고 있었고 한숨 돌린 아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저를 보며 재판의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아들은 징역 10년을 받게 되었고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도와준 전 남편의 아내는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뺑소니까지 했으면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아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 것도 놀랍지만 전 남편의 가족들의 처벌을 내리기 위해 아들이 법정에 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건을 봐도 전 남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훤히 보일 정도로 한심하기만 하네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려준 처벌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대로 된 인생은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된 게 미안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아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또한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계시겠죠? 그 삶에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고 매일의 삶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예비 신부였던 여자입니다. 참 사람의 인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사람은 무조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들 시선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낄 때가 많아서 정신적으로 괴로워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전신 성형을 했습니다. 전신 성형을 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돈 많은 집안이라 몸도 뜯어 고치는 그런 집안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신 성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이뻐지고 싶은 마음에 전신을 성형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온몸을 건드리게 되었죠.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맥주 한잔하며 분위기 즐기고 있었는데 건물에서 소방 알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부분 소방 알림이 울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냥 확인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소방 알림 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울리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순간 친구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냐고 물어보자 제 코에서 느끼는 냄새는 다름 아닌 무언가 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친구들과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벌써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 연기로 가득 찼어요. 제가 있는 곳은 10층 건물의 7층이었고 옥상으로 대피해야만 했지만 이미 연기가 술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진정하지 못하고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가겠다며 난리친 분들도 계셨습니다. 용기 내서 밖으로 나가신 분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그렇다고 탈출하지도 못했어요. 재난 방송에서 몇 번 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세를 최대한 낮췄어요.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연기가 가라앉으니 그 전에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 탈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각자 술집에 있었던 물티슈를 몇 장을 덧대어 입과 코를 막은 다음 창문을 열었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었고 저희를 구출해 주기 위해 사다리차가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보다 불길이 솟는 과정이 더욱더 빨랐고 결국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해 머리를 부딪히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기절을 하게 되었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다행히도 살아있음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눈만 깜빡거렸고 전신에서 갑자기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참기 힘든 고통에 비명을 지르자 진정제와 진통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턱까지 붕대로 감아놓은 상태라 저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했었고 의사는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과 심각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항생제 투여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라 몸이 계속해서 덧나면서 곪아가고 있다며 심각한 경우 두 다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고 얼굴을 꽁꽁 싸맨 상태라 비명으로 제 감정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괴로워하는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진단 결과에 오열을 하셨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발 좋아지기만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다행히도 항생제가 잘 받아 더 이상 몸에 염증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너무나 괴로웠고 제 몸을 보고 있으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수리야, 네가 너무 괴롭고 힘들면 성형을 좀 해보는 건 어떻겠니? 매일 거울을 보며 절망하는 모습 엄마도 보기 힘들어.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엄마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마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엄마는 저에게 성형을 권했어요. 전신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를 지켜보는 걸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고 완전하게 몸이 회복되고 나서 전신 성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1년 동안 치료받았고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얼굴과 몸이 완벽하진 않지만 회복시켜야 했어요.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수술을 진행했고 한 번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원장님의 말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수차례에 걸친 성형은 2년의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어요. 화상으로 병원 신세진 지 1년, 성형으로 2년, 총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 나 밖에 못 나가겠어.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날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무래도 화상 때문에 혐오하는 것 같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어. 나 몰래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 시선이 너무 괴로워요. 내가 보기에는 화상 자국도 많이 없어졌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자. 3년 동안 가족에는 만난 사람이 없어서 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잘 지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도 범인을 잡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증거가 될 만한 게 발견되지 않아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범인은 언젠가 잡히기 마련이야. 꼭 처벌받을 거니 걱정하지 마. 아예 못 잡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요. 괜히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해 저를 돌봐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이 더 우선이었고 방어범을 빨리 잡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을 수 있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와중에 퇴근하고 들어온 아빠는 저를 보며 외모에 대해서 정말 괜찮다며 좋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손자리를 주선해 주겠다며 뜬금없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었고 전신으로 성형했다고 해서 정신적인 상태까지 전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제 방을 노크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랬습니다. 손자리 주선해주는 게 싫은 거니? 아빠는 네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서 삶을 변화시켜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던데. 아빠 말대로 한번 나가볼래? 괜히 나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면 어떡해요. 제가 몸이 온전치도 않은데 이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빠가 볼 때 우리 딸은 정말 완벽해. 화상 자국도 자세하게 안 보면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잖아? 그리고 서로가 통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화상 자국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린이가 아무래도 오랜 기간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서 더욱더 회피하는 것 같다. 그러니 아빠 말 믿고 손자리 알아봐 줄 테니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란다. 아빠는 너만 행복해하면 바랄 게 없어. 제가 싫다는 말에도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 아빠의 설득 끝에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고 저를 좋아해줄 남자가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저와 만나게 될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멀리에서 남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고 밝게 웃으면서 제 이름을 물어보길래 고개를 끄덕이며 저 또한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많은 대화를 이어나갔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긴장한 걸 알았는지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 주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즐거웠고 어느새 제가 화상을 입었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 또 한 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와는 다르게 그 남자는 예의상이었고 두 번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저는 진심을 다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었는데 그 남자는 그 자리가 불편했었다고 생각하게 되니 결국 눈에서 눈물이 흘러버렸어요. 아빠는 저에게 다가와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세상에 남자는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아빠는 누군가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결혼정보 업체였습니다. 조건에 맞는 남자를 연결해주는 업체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닌 몇 사람과 예약이 잡혀 있었고 모두 다 그날 전부 만나봐야 했어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아빠에게 부탁을 했고 결국 또다시 선자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던 남자와의 감정이 깊게 남았는지 두 번째 남자와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세 번째 남자 역시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네 번째 남자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남자와는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분위기 자체도 밝았고 사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말했어요.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예전에 화상을 입어서 전신 성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화상 자국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드린 이유는 마음 접으실 거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된다고 하는 말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의미 없는 대화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요. 화상이요? 도대체 어디에 화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런 아픔 때문에 전신 성형한 건데 그게 잘못됐나요? 전혀 신경 쓰고 있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소리 씨의 그런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기 마련인데 오히려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좋게 다가오는데요. 이 남자는 되려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줬고
그런 점들이 너무 좋게 다가왔다며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어요. 정말 쉬지 않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어갔습니다. 저에 대해 거리낌 없이 다가와주는 모습에 제 마음도 어느새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늦어버려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늦은 시간 혼자 집에 가는 건 위험하다며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자기가 불편하다며 결국 집 앞에까지 내려줬어요. 저희는 헤어지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길 원했고 주말에 약속 장소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차를 돌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집에 들어갔고 부모님은 괜찮았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좋았던 감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만인지 부모님 앞에서 수다 떠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는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셨고 아빠는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시켜달라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가끔씩 만났고 주말에는 무조건 만났어요.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남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또 다른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가 저에게 워낙 물을 잘 주는 바람에 꽃이 활짝 피게 되었고 가끔씩 만나던 사이는 어느새 매일 얼굴을 안 보면 힘들어질 정도로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희는 대화하던 도중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선자리로 만난 만큼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양가 집안 인사까지 드리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의 경우 제가 좋다고 하니 무조건 찬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또한 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지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냐며 자기 아들이랑 마음 맞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결혼하고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길 바란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힌 상태였어요. 시부모님 또한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저와도 금방 친해졌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 남자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게 너무 설레었고 좋은 날만 가득하길 바랬습니다. 시부모님 집안은 저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재산이 많은 편이지만 시댁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죠. 강남에 건물이 몇 채는 될 정도의 재벌 집안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백화점 쇼핑도 저와 자주 나갔어요. 결혼식만 안 했지 벌써 며느리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네가 그래도 우리 아들 잘 잡아줘서 고맙다. 언제 철드나 생각했었거든. 워낙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성격이라 웬만해서는 컨트롤하기 힘들어. 나도 우리 남편이랑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했었는데 피는 못 속인다고. 우리 아들이 남편이랑 성격까지 똑 닮았더라고. 가끔 골치 아플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어. 나중에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다 알려줄 테니까 결혼 생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잘 듣도록 해. 그리고 여기에서 물건 하나 골라보도록 하자. 이번에 신상 하나 나왔다는데 선물 하나 해주마. 고르는 김에 너희 안 써던 물건도 하나 골라볼까? 어머님은 그 사람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이한 점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살면서 문제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저에게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조용하고 밝은 성격이 아니라서 같이 있으면 저도 밝아지고 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날 결혼식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자기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상견례하고 나서 몇 번 찾아뵌 적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미리 전화를 하셔서 가사 도우미 분들이 음식을 한껏 준비해 주셨고, 때마침 예비 신랑과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지 생각하며 지금의 분위기를 즐겼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남자는 혹시라도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봐 세세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 주었습니다. 즐거웠던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갔어요. 그리고 아버님과 이 남자는 분위기에 취해 술을 어느 정도 먹은 상태였고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둘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님과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는지 서로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어머님도 불편하게 느끼셨는지 서재에 들어가 따로 대화하라며 날카롭게 한 소리 하셨고, 술만 먹으면 일 얘기만 해서 그런 거니 이해하라며 넘어가셨어요. 그 사람은 아버님이랑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저도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집에 가야 해서 인사드리려고 노크하는데 아버님이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건물 내가 매입했다. 싹 다 리모델링 해버리게. 그래야 뒤탈이 없을 것 같아. 먼저 손을 써서 다행이지. 만약 아빠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너는 지금도 깜빵 생활하고 있을 거야. 내가 술 먹고 쓸데없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너는 어떻게 된 놈이? 내가 어렸을 때 사고 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냐? 아빠 자식 아니랄까봐 대단하다. 죄송해요.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건물 매입하면 정말 괜찮을까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세상 떠난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죠?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연락 오지 않는 거면 이제 마음 놓고 다녀도 되는 거죠? 그렇다니까.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 앞으로 생각 없는 행동 하지 말거라. 건물에다 불 지르는 행동을 하는 놈이 어디 있냐? 술집 주인과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그렇지. 다행히 그쪽 일대에 CCTV가 없어서 안 걸린 거지. 만에 하나 단 하나의 증거물이라도 나왔으면 우리 집안 쫄딱 망하고 네 죄를 덮은 나까지 큰일 나는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요, 언제까지 이 생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식까지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 생각해봐라. 네 엄마한테 그냥 회사 홍보차 좋은 이미지 얻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화상을 입어서 장애를 가진 여자와 결혼만 시키고 위자료 조금 준 다음 이혼시킬 거라고 얘기하면 가만두겠니? 아마 엄청 난리칠걸? 그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묵묵히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 아빠가 알아서 기탈 없이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임신은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제가 미쳤어요. 인생 망치게. 임신될 일조차 만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장애인 여자와 결혼까지 한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 여자도 진짜 생각 없는 게 우리같이 재벌 집안이 쉽게 결혼하겠어요? 따질 거 다 따지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겠어요? 군데군데 화상 자국 있는데 아휴 정말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아버님의 얼굴을 이번이 아닌 제가 건물에 갇혔을 때 처음 본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창문에서 1층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 사람을 부축해서 차에 태운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건물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했지 부축받으면서 걸어간 남자가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게 확실했고 얼굴이 똑똑히 기억이 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둘이 나눈 대화는 제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핸드폰으로 녹음해야 한다는 걸 둘의 대화 나누는 소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고 급하게 내려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면서 어머님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대화하고 있냐며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투덜거리더니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재로 들어간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뭔가 싶어 급하게 달려갔고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놈의 멱살을 잡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꺼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제 사진들이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부터 모든 사건을 아버님이 조사하고 있었고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여자가 전신 화상을 입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의도적으로 회사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알기 전부터 모두 계획된 접근이었고 어머님이 서재에 펼쳐져 있던 사진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난리를 친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께 방화범이 이 사람이었고 그 현장에서 급하게 데려간 사람은 아버님이었다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고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제가 말한 진실에 주저앉았고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놀라서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어요. 서재 앞에서 다 들었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경찰서에 곧바로 전화하려고 하자 아버님이 제 핸드폰을 뺐더니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지금까지 힘들게 싸워온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일 있냐며 조용히 살면 그동안 아팠던 모든 것들 돈으로 해결해 줄 테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거라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더니 절대 나가지 못한다며 자기 가정이 무너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믿었던 어머님마저 제 편이 아닌 저에게 몹쓸 행동을 한 자기 가족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그 사람들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놈은 저에게 급하게 따라왔습니다. 잠깐 서봐. 생각이 그렇게 없어? 모든 거 보상해 주겠다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3년 동안 힘들었던 거 30년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회사 홍보 효과도 있고 너는 돈을 챙기고 일석이조잖아? 좋은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는데 놓칠 거야? 법대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뭔데? 네가 얻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결국 몸에 남은 상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겠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나랑 결혼만 하잖아? 그럼 너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깔끔하게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회사 사장 아들이 전신 화상을 입은 여자와 사랑에 빠진 스토리를 만들면 된다니까. 우리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머리채 잡은 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우리 집안이 망할까봐 그런 거야.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내 3년의 시간을 알아? 너의 그 무책임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나만 피해봤어. 다른 사람들도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그리고 네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눈 감고 돈 받으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30년 동안 편하게 살면 된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돌아오지 않는 내 몸을 볼 때면 30년이 아닌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 이런 아픔을 회사 홍보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개차반 같은 집안은 당연히 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 땅을 치고 후회하지. 나는 너희 집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는 그놈을 밀치며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형사와 연락을 취한 다음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고 제가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 또한 받을 수 있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평생 동안 남아있을 흉터에 대한 보상이며 소송 걸을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이 변호사를 통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집안은 결국 회사까지 주저앉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세 사람 다 그때의 사건을 발설하지 않으려고 저에게 했던 행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이 문제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에서 장사하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계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사태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와의 소송은 끝이 났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송 또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으로 전부 보상해주고 구치소에서 법이 내린 형량만큼 뉘우치며 살길 바랍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언젠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정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돈 많다고 무조건 돈으로 휘두르려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어요. 이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앞으로 제 자신을 위해 좀 더 밝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힘내시고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웃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